국내 유일의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신미지 간사입니다. 오늘도 김영종 연세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님 함께합니다. 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쌤님 혹시 오래된 친구 있으세요? 예, 오래된 친구 있습니다. 예. 많으신 거죠? 몇 명 있습니다. 예. 네, 쌤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가 하나 있는데요. 이 친구가 2년 전에 탄자니아로 이제 코이카로 일을 하러 갔다가 올해 귀국을 했거든요. 네. 네, 오랜만에 다시 만나도 이제 전혀 어색함이 없어서 되게 신기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쌤도 그렇게 친한 친구가 있으신가요? 요즘 방금 전에도 초등학교 친구랑 통화하신 거예요? 통화를 하고 네. 서로 초등학교 친구. 네. 서로 다이어트에 대한 그 저주를 퍼붓고 왔습니다. 역시 친구가 다 좋은 건 아니죠. 네. 네, 근데 아마도 저 같은 경우 그런 친구도 있는 반면 되게 어색한 친구도 있잖아요. 그렇죠. 오랫동안 알았어도 만나지 못했다면 더 그렇고 이 나라 간의 관계도 그럴지 궁금하기도 해요. 올해 우리나라가 30년 동안 수교를 맺은 나라가 있는데요. 그 나라가 바로 베트남입니다. 30년이라면 강산이 3번이나 변하는 긴 시간인데 이 왕래와 교류를 넓혀왔지만 우리가 베트남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좀 다시 돌아보려고 하고요. 이번 아시아 TMI는 참고로 한국의 베트남 전쟁 책임을 다뤘던 아시아팟 5회 미안해요 베트남 하고요. 2018년에 베트남의 쌀국수부터 한국의 베트남과의 관계 그리고 변화하는 베트남에 대해서 알아봤던 아시아팟 17회 베트남 그리고 우리 요 3편 같이 들어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갑니다. 네, 오늘 베트남을 소개해 주실 분은 심주영 인천대학교 중국화교문화연구소 HK 플러스 맞아요 선생님? HK 플러스? 네, 맞습니다. 보통 플러스라고 하는데 그 네. 플러스는 좀 생소하네요. 예. 왠지 더 좋아 보이지 않아요 선생님? 플러스. 또 화가 난 것 같아요. 네, 심주영 연구교수님이신데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시아팟 청취자들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여연대 아시아팟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심주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인천대학교 중국화교문화연구소에서 연구교수로 일하고 있고요. 문화인류학을 전공하고 베트남에 관한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미지 간사님은 오늘 처음 뵙고 네. 김영전 선생님은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네. 그동안 그 많은 전문가 선생님들 이렇게 모셨는데 저는 심정 선생님 모신 게 특별히 영광이고 기분이 좋습니다. 왜요, 선생님? 일단 뭐 보이지 않아서 그렇겠지만 멋있으셔도 멋있으시고 그 목소리도 이제 꿀성대. 우선 목소리가 정말 청취자들께서는 외모는 보시지 못하실 것 같으니 목소리가 살짝 들어오는데 성우 같아요. 네,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베트남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되게 오늘 바쁘시대요 요즘에. 그래서 진짜요? 근데 특별 출연인데 시간 쪼개가지고 내셨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2편 다 들으셔야 돼요.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거 우리는 일반인 목소리인데 갑자기 성우가 끼어온 듯한 느낌이야. 제가 이런 얘기 한 적 없잖아요. 그렇죠? 네네, 선생님 정말 그런 적 없으신데 쌤이 살짝만 말씀드리면 키가 한 180은 훨씬 넘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머리도 길어요. 180에 머리 긴 남자. 그만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천천히 방송 끝나고 하시고. 네, 그럴게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들어오기 전에 잠깐 들었는데요. 선생님이 글쎄 아시아팟을 첫 편부터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김영종 선생님의 모니터링도 해주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말을 너무 빨리 했다 네. 이러면서. 네, 그래서 어떠셨는지 짧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제가 그 김영종 선생님하고 그때 이제 그 동남아 학회 연구소 일을 같이 하고 있었을 때인데요. 김영종 선생님한테 소개를 듣고 청취를 했었습니다. 1회부터 했었는데 그래서 청취자로서 간략하게 김영종 선생님 좀 천천히 말씀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네, 지금의 김영종은 심주영 선생님 때문에 있다. 이런 거요? 많이 편안해지셨더라고요. 저는 정말 이렇게 1편부터 들으셨다는 분을 만나 뵙기는 사실 처음이라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설레기도 합니다. 선생님 여태까지 거를 다 들어주셨으니 얼마나 또 더 좋은 이야기를 해주실까. 갑자기 좀
긴장하시는 긴장되네요. 입술에 침을 바르셨어. 네. 그러면 한번 이야기를 좀 들어볼게요. 우선은 베트남 이야기를 듣기 전에 선생님이 좀 궁금하거든요. 문화인류학자로서 베트남의 국경 지역도 연구하셨고 또 소수민족 정치 그리고 베트남 화교에 관한 연구도 하고 계신데요. 어쩌다가 이 베트남이라는 나라와 사랑에 빠졌다 해야 될까요? 그래서 애정을 갖고 깊이 들여다보시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어쩌다가 나는 베트남 연구를 하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제가 베트남에서 박사학위 논문 현지 조사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이제 그 이후로는 안 해보다가 네. 이번에 좀 다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저는 사실 베트남하고 그렇게 뭐 운명적인 무슨 연결이 되거나 뭐 연관이 있거나 뭐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저희 아버지도 심지어 베트남전 참전을 안 하셨고 저희 친척분들 중에서도 뭐 참전을 하셨다거나 뭐 전쟁과 연관되거나 또 뭐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베트남과 관계를 맺고 있다거나 뭐 그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이제 이른바 참교육 세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교조 네. 창립을 하던 그 시대에 이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저희 고등학교에 독서 토론회가 있었어요. 이 독서 토론회에서 여러 가지 책들을 읽었었는데 이 80년대 후반이 인문사회학 출판사들이 많은 책들을 쏟아내던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 시기에 제가 이제 우연하게 사이공의 흰옷이라고 번역됐던 도서출판 친구에서 나왔었는데요. 그 책을 이제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읽으면서 이제 베트남을 처음 접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그 책의 이제 첫 번째 문장이 호화 선생님이 체포됐다 뭐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저 고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이 전교조 창립 이렇게 집회에 가셨다가 네. 다음날 출근을 못 하셨어요. 이제 그런 경험들이 이제 겹쳐지면서 뭔가 이 베트남의 삶들이 또 사이공의 흰옷의 이야기가 사실 고등학교 운동, 고등학교 학생 운동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마치 이게 베트남 당시에 남베트남 지역에서 고등학교에서 학생 운동을 하던 그분들과 비슷한 어떤 이제 학교 내에서의 뭐 학생회 활동,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좀 시작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책이 뭐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게 20년 지나서 2006년에 다시 한번 이렇게 번역이 다시 되거든요. 그래요? 제목이 네. 똑같은가요, 선생님? 그때는 이제 하얀 아오자이라는 원제로 이제 번역이 됩니다. 이제 최초에 번역이 됐을 때는 사이공의 흰옷으로 번역이 됐는데 어떤 판본을 했는지도 사실 이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베트남에서도 아주 극히 소수만 읽었던 소설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국과 수교를 한 이후에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에 가면 나도 베트남에 관한 책을 읽었다. 사이공의 흰옷이라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고 뭐 그 사람을 찾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또 오히려 또 베트남 사람들이 다시 찾아보는 이야기가 되는 이제 그런 뭐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역주행했군요. 네, 그렇죠. 뭐 우리가 뭔가 이렇게 서칭포 뭐 사이공의 흰옷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뭐 그게 뭐 그렇다고 해서 한 권의 책이 뭐 인생을 바꾸거나 또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쵸. 네. 그런데 이제 제가 92년부터 이제 문화인류학을 공부하게 되고 또 이제 대학원에 가게 되고 뭐 사실 대학원에 갔을 때 제가 베트남을 연구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원은 미국으로 가셨죠? 제가 석사는 한국에서 했고요. 네. 근데 이 석사 과정에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원래는 지금 용산에 이 미군 기지가 이전하는 과정에 대한 뭐 그런 연구들을 한번 해볼까 그게 발표가 돼서 뭐 그런 걸 좀 해볼까 했었는데 그 시기에 99년부터 한겨레 21에서 미안해요 베트남 그러니까 민간인 학생에 대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또 한겨레 신문사에 이 참전군인분들이 들이닥치는 이제 그런 사건들이 좀 벌어졌었어요. 그래서
뭐 백분 토론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그 베트남전에 대한 기억에 관한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논의들이 진행됐었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이걸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베트남전 참전에 관한 연구를 가지고 그런 이제 기억이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석사학위 논문을 썼습니다. 사실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베트남을 가본 건 아니었고요. 제가 네. 이제 그 베트남전 참전에 대한 그 논문을 쓴 다음에 2003년에 이제 졸업을 하는데 석사 졸업을 하는데 그때 이제 박사 과정에 진학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뭐 고민에 빠졌어요. 근데 네. 이제 박사 과정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또 문화인류학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좀 오랫동안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해볼 만한 어떤 주제와 사람들과 뭐 지역과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던 차에 제가 이제 베트남에 처음으로 2003년에 갔습니다. 그래서 2003년에 이제 배낭여행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베트남에 대한 연구들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뭐 마음을 먹게 됐죠. 뭐 이제 베트남 연구는 그렇게 시작이 이제 됐는데 사실 뭐 현실적인 문제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어를 배워야 했었고, 그니까요. 네. 그리고 그럼 베트남은 상당히 긴 나라거든요. 네. 북부에서 남부까지 상당히 긴 나라였기 때문에 북부로 갈 것인가, 남부로 갈 것인가, 아니면 중부로 갈 것인가. 네. 뭐 아마도 코로나 전에 많은 분들이 여행 가실 때도 그걸 고민하셨을 저도 텐데. 위에만 갔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하노이로 가기로 했고 사실 그때 이제 주제는 제가 석사 과정에서 베트남전 참전하셨던 분들의 기억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기 때문에 박사 과정에서도 그거를 현지에서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언어를 배우러 갔다가 현지에서 그 베트남 친구를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그 친구가 이제 설이 가까워지니까 자기 친척 집에 저를 초대를 한 거였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지역이 베트남의 랑선이라고 하는 북부의 국경 지역이었고 네. 그 국경 지역에서 다른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전쟁에 참전해서 그곳에 정착하신 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79년에 베트남과 중국 사이에 벌어졌던 네. 이제 국경 전쟁이었고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너무나 몰랐던 문제이고 또 이분들이 어떻게 거기에 정착해서 국경에 살게 됐을까 또 그 과정들이 어떻게 됐을까라는 좀 고민들을 하게 됐고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국경 지역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 국경 지역이라고 하는 게 베트남과 중국의 국경 지역이라고 하는 게 산악 지역인데요, 대부분. 중국 남부와 이 베트남 북부는 사실 이 소수민족들의 그 주거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곳에서 거의 이제 한 60% 정도 인구, 50%가 넘는 지역민들이 대부분 이제 소수민족이었기 때문에 당연하게 이제 이 소수민족들과 그러면 이주해온 이른바 우리가 주류 종족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또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국가로서 국경으로서 이렇게 나뉘어서 중국 쪽과 베트남으로 나뉘어진 소수민족은 또 어땠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또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연구 과정들 속에서 이게 베트남과 중국의 국경 지역에서 현지 조사를 했었기 때문에 이제 화교분들을 또 만나게 됐어요. 오랫동안 거기서 이제 정착하셨던 뭐 증조부 때 뭐 명대 뭐 청대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을 이제 만나게 됐고 네. 그분들의 이제 또 생애사를 접하게 되면서 이제 화교 문제까지 이제 이렇게 손을 뻗치셨군요. 뭐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중국 화교문화연구소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인연이나 예. 인연이네요. 네. 예. 네. 선생님 말씀해주신 대로 그 전쟁에 대한 이야기는 저도 요번 거 준비하면서 또 다르게 바라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는데 그 얘기는 2부에 들려드릴 네. 거예요. 그래서 심지영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네. 그게 지난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감정선을 쭉 따라서 같이 갔어요. 왜냐면은 새삼스럽게 이제 동년배라는 걸 깨닫고 네. 그 시기 고1 네. 때 전교 선생님도 똑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대학 들어서면서 베트남전에 대한 그런 알게 되는 논의 거. 그리고 배낭여행까지 같은데 그쵸. 선생님도 첫 예, 번째 근데 배낭에 저는 관광지만 가서 이렇게 된 거고 네네. 역시 좀 가서 이렇게 됐어요. 예, 신정 선생님은 좀 운명적이라게 느껴지네.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그 네. 차원이 다른 얘기였습니다. 예. 선생님 말레이시아 있잖아요. 뭐 말레이시아는 뭐 예.
네. 아, 선생님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선생님 말씀대로 그 시절에 베트남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갔는지를 좀 본 절차인 것 같고 네네. 또 문화인류학자다 보니까 그렇죠. 선생님께서 예. 이렇게 접근해 나간 그렇죠. 그 접근 뭐 이런 뭐랄까 것들이 그 생각이 확장되시는 그게 보였던 것 같아서 네네. 되게 오히려 또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네. 이야기도. 예. 네. 그래서 그럼 베트남이 어떤 나라인다 한마디로 이거 선생님들이 제일 힘들어하세요. 네, 이게 되게 힘든 문제죠. 그리고 네. 문화인류학 하는 사람들은 가장 잘 못하는 이야기이기도 그래. 합니다. 너무 많은데 그죠 네. 여러 가지. 저는 사석에서 이 질문이 적절치 않다 계속 얘기하는데 요즘에 신민 저는 선생님의 재밌어요. 그 최애 질문이에요. 제 최애예요. 뭐 한마디로 하면 그 사람들은 무슨 말을 했을까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런데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베트남에 대해서 많이 하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곳에서는 베트남에서는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다. 이것이 베트남이다. 그래서 그 말레이시아도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마도 이제 외국인들이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이제 그런 스테레오타입일 텐데 또 뭐 어떤 측면에서는 사람들이 이제 중부나 남부에서 오랫동안 거주하셨던 베트남 중부나 남부에서 거주하셨던 분들은 이곳은 세계의 그 무슨 계절이 있는 나라이다. 근데 어떤 계절이 있을 것 같으신가요? 길어서 계절이 있다 이거 아니에요? 원래 영화도 있는데 Three Seasons라는 그 영화도 99년에 나온 영화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는 이제 세 번째 뭐 건기와 우기가 있고 세 번째는 사랑의 계절이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외국인들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하고 여기는 아주 더운 계절과 더운 계절과 아주 더운 계절과 미치도록 더운 계절이 있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게 그런데 사실은 베트남 북부는 추울 때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맞아요. 맞는 네, 이야기는 추워요. 아니죠. 얼어 죽은 사람도 있다. 네. 이렇게 그래서 얘기해요. 뭐 외국인들의 사실 그런 이제 스테레오타입들이고 뭐 현재 경험들과 이렇게 좀 무지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인데 저는 어찌됐든 그래도 이제 조금은 베트남에 이제 거의 20년, 2003년에 갔으니까 내년이면 이제 20년이 돼가는 건데 매년 갔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20년 동안에 제가 느낀 거를 그러면 어떻게 또 압축을 해볼까라고 고민을 해보니까 만약에 제가 지금 상황에서 이야기를 해본다면 저는 베트남은 교류와 정감의 나라이다라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교류와 정감의 나라. 네. 네. 뭐 베트남은 뭐 자오류 그다음에 뭐 띵감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저는 이 교류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베트남은 이 다양한 민족들 간의 끊임없는 어떤 교류들 속에서 오늘날의 베트남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지역으로도 북부와 중부, 남부 서로 다른 어떤 그 지역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들이 또 교류해 왔고 또 이 델타와 또 산악이라고 하는 이 지역들 간의 오랜 교류의 역사가 있고 또 아시아로서는 뭐 중국, 일본, 뭐 최근에는 한국까지 이런 교류를 하고 또 서구하고도 이 프랑스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물론 그것은 대단히 좀 안타까운 역사이기도 합니다만 뭐 프랑스라든지 또 베트남 전쟁 과정에서의 뭐 미국 그리고 또 일본 2차 세계대전 과정에서의 또 일본과의 교류의 역사도 있다고 했을 때 이런 다양한 교류들이 이 오늘날의 베트남의 어떤 핵심적인 어떤 뭐랄까요 문화적인 자원들로 좀 작동하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네. 근데 이런 교류의 역사에 어떤 핵심적인 원칙이 있다면 베트남 사람들이 가장 중시하는 것 그리고 일상어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이 띵감이라고 하는 정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이 정감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교류의 원칙이고 그리고 어떤 환대와 그 호혜성의 원칙일 뿐만 아니라 또 베트남 사람들의 어떤 자존감을 또 보여주는 어떤 그런 뭐 정신적인 뭐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감이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정일 말하는 거죠? 뭔가 뭐 그렇죠. 사실 네. 이게 정이라고 하는 말이 상당히 그 모호하고 추상적이긴 네, 네, 한데 초코파이도 있잖아요. 근데 베트남 사람들이 교류와 정감을 함께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실 정만 그냥 있는 그냥 마구 퍼주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네. 사실 교류 속에서 쌓아지는 거고 다져지는 거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사실 베풀어주는 어떤 과정들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그냥 뭐 우리는 뭐 정을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이다 뭐 이런 건 아닌 것 그런 같습니다. 느낌 아니고. 단순히 감정을 좀 넘어서 음. 그것이 좀 확장되고 사회적 그 관계만까지 연결이 네. 되는 그런 부분이 있네요. 이거네요. 네. 우리 친구 아이가 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고. 또 그건 아니야. 언제든 이 정감의 원칙이 교류의 과정에서 깨진다면 그 교류도 사실은 깨지는 거고 또 자신들의 어떤 서로의 자존감들의 상처를 주게 된다면 또 그 다른 조금은 이제 부정적인 관계들을 전화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사실 이것들 다 담고 있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정의와 말씀하신 게 다른, 그 국가 간 관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관계 형성에 있어서의 물질적인 도움, 뭐 이제 그런 거를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베트남 쪽에서 바라봤을 때 그 정감에 기반한다는 거는 굉장히 큰 시각차를 만들 수도 있고 우리가 그걸 잘 이해를 못한다면 맞아요. 많은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왜 저러지? 막 이럴 수도 예, 있잖아요, 예. 그죠? 지금 앞으로 지금 하실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아닌가 싶어요. 아, 네. 그럼 베트남은 교류와 정감의 나라다라고 선생님이 해주셨는데, 네, 이제 본격적으로 베트남을 좀 알아볼게요. 선생님 우선 베트남이 말씀하셨지만 그 교류 속에 있는 나라인데 동남아시아인지 동북아시아인지가 좀 뭐랄까 어떨 때 보면 동남아시아 같고 어떨 때 보면 동북아시아 같아요. 왜냐하면 한자 문화권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문화도 동남아시아들이랑 좀 다른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보면 동남아시아 국가들하고 같이 있단 말이에요. 동남아시아 다른 국가들하고 다른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면은 확실히 베트남이라는 나라를 조금 더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저도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인터넷에 요즘은 뭐 블로그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가끔 이렇게 보면 많은 분들이 베트남은 한자 문화권 혹은 이제 유교 문화권에 속하는 국가 아니냐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베트남이 거의 그 뭐 11세기 이전까지는 이제 중국의 사실 그 당신은 뭐 중국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그러니까 북쪽의 국가의 어떤 그 지배를 받아왔고 그리고 네. 또 중국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건 또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뭐 그 11세기 이후에는 베트남 오늘날의 그 베트남이 이제 남쪽으로 좀 점점 확장해 나가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뭐 참파라든지 뭐 크메르라든지 이런 사람들과의 또 교류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사실 반드시 중국 뭐 한자 문화권 뭐 혹은 뭐 유교 문화권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뭐 힘들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지식인들과 어떤 당시의 지배자들이었던 어떤 왕족들의 뭐 왕권의 어떤 형성 과정 뭐 이런 것들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 이게 언어학적으로도 한자 문화권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한 13세기 정도 되면 한자하고는 다른 이 그 문자라고 할 수 있는 쯔놈이라고 하는 발음을 표기하는 우리의 뭐 이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뭐 우리 어렸을 때 이제 배웠던 국사 그 지식을 동원해 본다면 이런 체계들이 있었고 그리고 언어학적으로도 이게 이 한자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발음을 표기하지 못해서 우리가 마치 한글을 만드는 것처럼 네. 만들었던 것처럼 이제 뭐 그런 역사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제 생각에는 일단 동남아시아 뭐 동북아시아라고 하는 이 지리적인 어떤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뭐 김용룡 선생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사실 2차 세계대전 과정에서 특히 이제 미국이 아시아에 대한 관심들을 가지게 되면서 이 개념들이 사우스 이스트 에이시아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구분들은 사실은 저는 우리가 이렇게 정해져 있다라기보다는 변해가는 어떤 그 개념이라고 좀 이해하는 것이 훨씬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다른 한 측면에서 이제 베트남 입장에서 오늘날에 이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인도 차이나라고 하는 경험. 그 프랑스의 식민지 경험이죠. 그래서 네. 오늘날 우리가 베트남과 라오스와 캄보디아가 하나의 국가와 하나의 정치체로
그 존재했던 경험이 동남아시아라고 하는 어떤 그 친밀성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좀 강화시켰던 좀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사실 지식인들은 한자에 대해서 훨씬 더 익숙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고, 그래서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베트남 민족주의 운동은 뭐 중국의 영향을 상당히 또 많이 받았고 뭐 그랬다고 본다면, 우리가 정서적으로 동남아시아라고 하는 개념에서 베트남 사람들이 좀 그 끌렸던 뭐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이 그 20세기 중반까지 지속됐던 이 인도 차이나의 어떤 교류의 경험 뭐 이런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또 얘기 들으니까 동남아 동북아 개념의 구분도 그닥 의미가 없어 보이기도 하고, 우리가 동북아 국가라고 생각을 해서 약간 그렇게 더 그걸 구분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렇죠. 뭐 지역적 개념이라는 것도 네. 뭐 지리적 개념에서 그냥 딱 원래부터 있던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심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교류의 그 흐름과 어떻게 뭐 공감하느냐,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대신에 그런 시기에 동북아라는 개념을 잠시 가졌던 거고, 네. 예, 어떻게 될지 모르죠. 예. 뭐 힌두화 과정보다는 이제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거라든가 뭐 언어적 그런 거 얘기하는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이제 외형적인 모습인데 사실 그 내면에 교류되거나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또 그와는 다르게 동남아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고, 예. 그러니까 지금도 좀 동남아로 이렇게 그쵸. 같이 맞아요, 맞아요. 거죠. 예. 저도 가서 볼 때도 같으면서도 조금 특색이 있구나, 이 맞아요. 나라는 그런 생각이 지금 좀 말씀하신 게 들었고, 심정선 정리 네. 같아요. 같으면서도 다른 다르면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서 우선 쌀국수는 너무 맛있고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뭐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Chiều đi lên đồi cao hát trên những xác người. Tôi đã thấy trên con đường người ta bồng bế nhau chạy trốn. Chiều đi lên đồi cao hát trên những xác người. Tôi đã thấy bên khu vườn một người mẹ ôm xác đứa con. 네, 지금 듣고 있는 음악은요, 심주영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시는 베트남 노래예요. 선생님 어떤 노래고 왜 추천해 주시는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그 노래를 고르는데 되게 고민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곡은 베트남의 뭐 최고의 음악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찡꽁선이라고 하는 음악가의 네. 원제는 핫젠 닝삭응어이라고 하는 네. 시체들 위로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그 노래입니다. 68년에 네. 아마 다음 시간에 이 전쟁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이 68년에 그 구정대공세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베트남에서는 이른바 이제 설 총진공과 봉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그 봉기가 이 후예에서 가장 격렬하게 일어나요. 그런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찡꽁선이 그 후예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거기 성장했었거든요. 근데 그곳에 머물고 있었고, 거기서 많은 이제 학살의 현장을 보면서 이 노래를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노래는 사실 이 베트남 정부에서는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는 금지곡의 상태에 있는 노래이기도 하고요. 지금요? 네. 네. 그렇지만 당시에 어떤 전쟁의 슬픔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그 잘 드러낸 그 노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제목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세요. 베트남어로 해야 되나요? 두 개 다 해주세요. 핫젠 닝삭응어이라고 하는 곡이고요. 시체들 너머로 부르는 노래. 네. 시체들 너머로 부르는 노래 좀 더 듣고 가실게요. Chiều đi lên đồi cao hát trên những xác người. Tôi đã thấy bên khu vườn một người mẹ ôm xác đứa con. Mẹ vô tay gieo mừng xác con, mẹ vô
vỗ tay cho thêm nhịp nhàng, người vỗ tay cho đều gian nan. Chiều đi qua bài dâu hát trên những xác người, tôi đã thấy trên con đường người cha già ôm con lạnh giá. Chiều đi qua bài dâu hát trên những xác người, tôi đã thấy những hô hầm đã chôn vùi thân xác anh em. Mẹ vô tay reo mừng chiến tranh, chị vô tay hoan hô hòa bình. Người vỗ tay cho thêm thù hận, người vỗ tay xa dần ăn năn. 네, 선생님께 음악을 요청드렸더니 선생님 한 10곡을 넘게 리스트를 주셨어요. 설명과 함께. 네. 그래가지고 제가 몇 곡 들었는데 다 너무 좋더라고요. 춤추면서 막 부르는 노래도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2부 때도 또 어떤 노래를 소개해 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제일 아쉬운 점은 이게 베트남에서 지금 금지곡이라서 아시아팟이 수출이 되게 어렵겠다. 아니 그 금지곡이라고 하는 게 네. 그 베트남에서는 대단히 이중적인데요. 그러니까 그 대중 매체에서 그 틀 수 없고 공식 행사에서 할 수는 없지만 뭐 카페라든지 이런 데서는 거긴 또 흘러나오기도 괜찮아요? 하고 허용을 네, 하는군요. 예. 좀 그런 이중성들이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나름 좀 융통성이 다르네요. 있네요. 융통성 있네. 네. 아, 그거 우리 다 뭐 못 쫓아다니면서 뭐 이렇게 뭐 끌거나 뭐 그러진 굉장히 않습니다. 현실적인 분들이네요. 물론 이제 네. 문제가 생기면 아. 그것이 이제 그거를 빌미로. 예, 스럽다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네. 앞서 말한 것처럼 선생님께서는 지금 소수민족 연구를 계속 해오셨는데요. 베트남 소수민족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현재 베트남 소수민족 현황하고 특징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 코로나 바로 직전인 이제 2019년에 그 베트남 전역에서 이제 인구 총조사가 진행이 됐고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근데 그 결과에 따르면은 베트남의 그 소수민족은 약 그 1,400만 정도의 인구, 그러니까 전체 인구는 9,700만 정도였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곧 이제 1억이 가까워지는데요. 진짜. 1억 네. 인구 가까워지는데 그중에서 이제 베트남은 79년 이후로 54개의 민족을 전체 그 공식 민족 구성원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54개요. 네, 54개인데 낑족이 우리가 월족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한자로 이제 경족, 그러니까 이 도시에 있는 이 경족이라고 하는 게 이제 낑이라고 하는 족인데 이 낑족이 약 그 한 85% 정도. 85%요. 네, 그러니까 15% 정도가 이제 소수민족이라고 네. 하는 거죠. 이 그 소수민족들의 인구들은 이제 분포가 사실 한 그 소수민족 중에도 다수 종족이 있고 네. 소수 종족 중에도 정말 소수 종족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베트남에서 또 이걸 또 다시 한번 구분을 해요. 그래서 전톡티오소라고 하는 이 소수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그러니까 소수민족 중에 정말 작은 소수. 네. 이거를 이제 보통 16개 종족을 또 다시 또 추려내서 그 16개 종족에 대한 그 집중적인 좀 지원들이 현재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54개족인 낑족도 포함돼서 54개족인 네. 거고 그 중에서도 또 더 소수민족인 16개족에 대해서는 따로 더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네. 저는 사실 베트남에 소수민족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잘 안 했었어요. 물론 북쪽에는 좀 살고 계시겠지. 하지만 네. 이렇게 많이 계실 줄은 생각보다 몰랐거든요. 많죠, 예, 수많이. 예, 종족이 많아서. 저 궁금한 게 이게 지금 베트남어로 이 부르는 게 소수라는 소수 종족 말 네. 그대로 그건가요? 아니면은 흔히 얘기하지 뭐 원주민의 개념, 그러니까 더 이 땅에 더 먼저 있었던 사람들이라든가 선주민 뭐, 뭐 이런 개념? 그런 개념이 섞여 있는지 어떤 선주민이라는 개념은 네. 없고요. 네. 그 베트남에서 이제 소수민족을 부를 때 그러니까 두 가지 이제 동바오라고 동포라고 하는 개념. 우리 동포들. 우리 함께 사는 이제 동포라고 하는 그 개념들을 또 사용하기도 하고 그 초기에는 그렇게 했었고 그런데 이제 60년대에 네. 인구 조사를 처음으로 이제 베트남에서 하거든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 숫자적으로 이제 차이들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게 또 사회주의적인 어떤 소수민족 정책들이 펼쳐지면서 말 그대로 인구학적인 개념에서의 소수라고 하는 개념에서 이 소수민족이라는 개념들을 사용하고 그 중에서도 이제 그러니까 54개인데 53개 종족이 소수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는 다수 종족이기 네. 때문에 낑족은 85%고 그다음 53개고 53개 중에 또 16개 종족은 정말 작은 종족, 10,000명이 안 되는 뜻으로 이제 10,000명이 안 되는 종족들. 여기에 누락된 종족은 혹시 있어요? 그게 이제 문제죠. 왜냐하면 이게 그 60년대에 그 58년, 60년 이렇게 가는 50년 후반에서 60년대 초반까지 이 처음에 인구조사를 하면서 소수민족에게 당신은 무슨 종족입니까라는 질문을 넣은 거예요. 네. 처음에. 그렇게 수집을 해보니까 125개 정도가 나왔다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를 이제 그 또 뭐 프랑스가 조사했던 거에는 한 그걸 태도를 하면 한 60여 개가 또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 베트남이 다시 이제 연구를 하고 국가적으로 결정을 하면서 79년에 이제 54개로 이제 정리를 해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이제 이 소수민족들 일부는 왜 내가 그런 이름을 가져야 되느냐. 그럴 수 있죠. 라고 하는 네. 문제. 네. 그리고 우리 종족의 이름은 왜 빠졌냐? 네, 그쵸. 나는 나의 자리는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죠. 예. 하는 이제 문제들이 끊임없이 제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게 아무래도 국가 중심의 인구조사였기 때문에 뭐랄까 이렇게 그 베트남어를 일단 또 할 줄 알아야 될 테고 그리고 이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사실 이게 그 그러네요. 조사들이 이루어졌고 그렇겠죠. 예. 벌써 이제 시간이 엄청 지나서 지금 이제 현지에서 그 연구하시는 분들에게 들어보면 베트남 그 이른바 이 민족학 관련해서 연구하시는 분들한테 들어보면 이게 전면적으로 좀 조사를 하고 재조사. 그다음에 좀 분류 체계도 좀 그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도 많이 하십니다. 네, 그러게요. 저는 54개로 이렇게 무자르듯이 자를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사실 들긴 들었는데 그렇군요. 네, 선생님이 그 논문에서도 이 베트남 북부 소수민족을 또 특히 다루신 논문을 제가 읽어봤어요. 그 아시아 TMI가 각 나라의 역사를 꼭 들어보고 가는데요. 저는 이번에는 선생님께 소수민족의 서사로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베트남의 역사를. 그렇게 요청 들어도 될까요, 선생님? 너무 어려워.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무슨 고고학적인 어떤 그런 시대까지 우리가 네. 역사 이전의 시대까지 갈 수도 없고 사실 뭐 또 그 뭐 식민지 시대 뭐 이 시기도 상당히 복잡하고 사실 많은 뭐 기록도 좀 없기도 하고 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제 그 지금의 베트남의 어떤 전신이라고 하는 베트남 민주공화국 네. 이 베트남 민주공화국 45년에 이제 설립이 되는데 이제 그 역사들 속에서 이 소수민족을 중심으로 한번 좀 이해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네. 생각을 했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사실 이 소수민족이 베트남에서 이제 정치적인 의미를 이제 획득하기 시작한 건 그럼 언제일까? 이 현재적인 어떤 베트남에서 그렇게 보면 1941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호찌민이 그 처음으로 해외 생활을 마치고 베트남 국내로 들어와요. 네. 베트남 국내로 들어오는데 이 국내에 들어와서 정착한 곳이 지금 베트남 북부의 베트남과 중국의 국경 지방인 까오방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까오방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정착을 하고 이제 그 토굴 같은 데서 이렇게 그러니까 몸을 숨기고 이제 혁명을 준비하는 거죠. 근데 이 까오방이라고 하는 지역이 사실은 소수민족들이 거주하는 곳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눅족 그리고 따이족이 거주를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호찌민도 사실 이 지역에서 이제 자신의 신분을 감춰야 되기 때문에 네. 눅족의 이름을 써요. 호치민은 무슨 족이에요? 호찌민은 낑족이죠. 그리고 호찌민은 사실은 중부에서 태어났거든요. 중부 후예 근처에서 응해안에서 태어났는데 그리고 후예에서 공부하고 그래서 사실 북부에는 온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수민족하고는 접해본 적도 없는 거죠. 그런데 자신의 동포라고 생각을 하고 그 지역에서 이제 말 그대로 현지화를 하면서
그 혁명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44년이 되면은 우리가 또 베트남 역사에서 많이 등장하는 보응웬 지압이라고 하는 지압 장군이 이제 베트남 인민군을 창설을 해요, 처음으로. 근데 그 인민군이 몇 명이었냐면 34명이었습니다. 네, 34명으로 이제 혁명의 군대를 만든 거죠. 와. 근데 이 34명 중에 29명이 소수민족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북부의 산악 지역에서 창설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소수민족의 도움이 베트남의 혁명에 가장 결정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45년 이제 8월 혁명을 일으키는데 이 8월 혁명을 일으킬 때 호찌민이 이제 총봉기 호소문을 작성을 합니다. 이제 그때 지금의 낑족, 이 다수 종족만 언급한 게 아니라 이제 지금 이제 명칭이 좀 바뀌긴 했습니다만 토족, 그다음에 눅족, 그다음에 무엉족, 그다음에 만족들도 함께 봉기를 하자. 우리는 다 이렇게 한 식구다, 한 민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소수민족이 말 그대로 혁명의 역사에 함께 들어오는 이제 그 역사들을 갖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45년에 9월 2일 날 이제 베트남 민주공화국이 창립된 다음에 사실 그 당시에까지만 해도 베트남에서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은 특정 종족을 가리키는 개념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네. 그냥 그 46년에 이제 처음으로 헌법이 나오는데 그때 이제 그냥 우리 민족. 근데 우리 민족은 어떤 민족이냐 이걸 규정하지 않아요. 이게 59년까지 사실은 그 규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또 46년부터 이제 전투에 들어가고 전쟁에 들어가고 다시 돌아온 이제 프랑스에 맞서서 항불항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54년에 디엠비엠프 전투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면서 이제 북부 지역에서 베트남 민주공화국의 안정적인 이제 자리들을 갖게 되는데 이 그 54년에 이 디엠비엠프에서 또 그 베트남이 프랑스군의 대승을 거뒀을 때 이때도 마찬가지로 소수민족들의 그 적극적인 어떤 지원과 그 참여가 없었다면 거의 불가능한 승리였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베트남에서 이 소수민족은 단순히 어떤 그 시혜적인 관점이 아니라 오늘날의 베트남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정말 희생과 함께하는 어떤 이 동지적인 관계로서 이 역사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54년부터 이 베트남 전쟁이 베트남 통일하게 된 75년까지 북부에서는 소수민족 정책들이 이제 새롭게 마련되고 네. 그러면서 소수민족과 이 그 당시에 이 호찌민이 이끄는 베트남 그 정부와 이 관계들이 돈독하게 만들어지게 되죠. 이제 반면에 남부 지역에서 54년에 이제 남베트남 지역에서는 이 소수민족과 이 지배 권력과의 관계들이 상당히 이제 갈등 관계에 빠지게 돼요. 왜냐하면 북쪽과는 또 다르네요. 네, 북부와는 다르고 또 이 그 소수민족 54년에 북부에서 남부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또 이주해 오는데 대부분 이제 낑족들이 네. 이주를 하게 되고 또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이 그 소수민족들의 종교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과 이질감들을 상당히 많이 느끼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갈등들이 만들어지고 결국은 이런 이제 과정들이 베트남 전쟁 전반에 있어서 북부 지역이 이 남부 이 소수민족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전투를 치르고 그 다음에 어떤 뭐 보급이라든지 이런 것들 해내는 그런 것들을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제 호찌민 트레일이라고 이야기하는 호찌민 트레일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상 소수민족 거주지들을 다 통과하는 거거든요. 이게 소수민족과 관계가 좋지 않았다면 그쵸. 소수민족들이 우리 땅에서 들어와서 지금 뭘 하는 거냐라고 그쵸, 이야기했겠죠. 그쵸. 그리고 그 지형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낑족은 델타에 거주하는 이 월족은 델타에서 농사를 짓고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산악 지형에 대해서 정보가 없었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소수민족들이 대부분 이른바 연락 그리고 어떤 수송 이런 것들에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또 가능했던 것이기도 그렇구나. 하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사실 소수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베트남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날의 베트남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가장 인구는 작지만 네. 엄청난 기여들을 했던 것이죠. 그렇네요. 특히 혁명과 전쟁 과정에서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엄청난 힘이 군수 됐을 것 같아요. 보급이라든가 네. 그 DMVF 그 기록 그 잠깐 필름 보면은 그거 굉장히 산악지대 산기슭을 타고 올라가는데 그걸 다 이제 분해해서 뭐 지고 올라가는 그런 장면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런데 네. 이제 이 역사가 75년 이후에 좀 더 복잡해지는 것은 전쟁 과정 동안에 그러니까 북베트남만 소수민족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미국도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CIA가 이른바 그 북부 지역과 베트남과 라오스 근처에서 이렇게 그 집거하고 있던 허몽족이 있는데 뭐 흐몽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네. 허몽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허몽족들을 CIA의 작전에 이제 그 군사 훈련을 시켜서 투입을 하게 돼요. 그 두 개의 목적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라오에서 그 형성되고 있었던 파셀라오라고 이야기하는 라오에서의 공산주의 정권과 싸우는데 이 허몽족을 동원하는 거고 또 한편에서는 이 허몽족을 통해서 북베트남에 대한 압박을 했던 거죠. 두 군데 다. 네, 다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전쟁이 끝나게 되잖아요. 전쟁이 네. 끝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마지막 뭐 4월 30일 그 75년 4월 30일 날 뭐 헬리콥터를 타고 뭐 배를 타고 뭐 미대사관 탈출하고 탈출하게 되는데 이 허몽족은 산악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탈출을 못 하게 돼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남아 있게 되고 그래서 사실 이게 꽤 오랫동안 거의 80년대 중반까지 전쟁이 끝났는데도 반군으로서 이 공산 정권과 싸우게 돼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허몽족의 경우에는 대단히 이 전쟁의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은 또 그 희생을 치루었던 종족이죠. 그리고 일부는 이제 지금 이제 미국의 그 정착을 뭐 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결국은 해외의 베트남인 해외의 동남아시아 커뮤니티라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복잡한 관계들을 만들어내는 또 이 문제가 되는 것도 역시 같습니다. 미국 CIA만 나오면 끝이 좋지 않아. 네. 그 이후의 이야기는 또 어떻게 될까요? 네, 베트남 전쟁이 끝나고 1979년에 사실은 78년부터 시작되는데요. 78년에 캄보디아의 크메르루주 정권을 전복하기 위해서 베트남이 또 한 번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베트남 역사에 상당히 민감한 문제로 여전히 남아 있고 뭐 아직도 예. 그런가요, 선생님?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베트남과 캄보디아 관계라는 측면에서도 이 78년 말에 이 베트남이 캄보디아로 이렇게 군대를 보낸 문제가 여전히 뭐 논쟁점입니다. 근데 이 과정이 결국은 이 소수민족들을 다시 한번 전쟁으로 몰아넣는 과정이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곧 이어서 79년에 베트남과 중국의 국경 지역에서도 전쟁이 벌어집니다. 근데 네. 이 전쟁은 사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더군다나 소수민족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중국의 그 광시성, 그 윈난성에 거주하고 있었던 그 소수민족과 그러니까 국경을 사이에 두는 게 아니라 마치 국경이 없는 듯 살았던 거죠. 전쟁 네. 기간 동안에도. 네. 왜냐하면 뭐 중국하고 베트남이 전쟁을 하겠어? 뭐 이런 그렇죠. 이런 거였으니까요. 그랬는데 처음으로 그 소수민족 입장에서는 이게 왜 전쟁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그런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일부는 그 월족 이른바 낑족들은 피난을 가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만 소수민족들은 어디로 갈 데도 없었던 거죠. 그리고 국경 지역에서 전쟁이 벌어지면서 소수민족들의 그 삶의 터전들이 이제 완전히 이제 황폐화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한 10년 동안 그렇게 되고 10년이나 전쟁을 했어요, 선생님. 10년여의 이제 그 군사적 충돌이 계속된 거죠. 그러면서 과거에는 그냥 오갈 수 있었던 곳들이 이제 지뢰로 가로막히고 그리고 뭐 교류할 수 없게 되고 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80년대 말에 베트남과 중국이 이제 군사적인 충돌을 그만하자라는 이제 합의를 하고 국교를 어떻게 정상화할 것이냐라는 뭐 이런 논의들을 시작하는 과정이 되면서 이제 조금 이제 국경 지역의 상황들이 나아지니까
베트남과 중국의 국경 지역에 거주하던 소수민족의 상당수가 남부로 이주를 해버려요. 또 이게 또 나중에 특별한 이제 이 남부 지역에서 소수민족 간의 또 갈등을 만들어내는 왜냐하면 우리 땅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이런 상황들이 되니까요. 뭐 이런 문제들이 또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전쟁이 끝나고 이 남부 지역에서 특히 남부 지역에서 이른바 이 경제 개발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이제 신경제지구 정책들을 펼치거든요. 그러면서 이 남부 지역의 과거 남베트남의 관료였거나 뭐 교사였거나 지식인이었고 군인이었던 이런 사람들을 이 소수민족 거주지로 보내는 거예요. 보내가지고 거기서 뭐 개간을 하거나 뭐 먹고 살아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낸 거죠. 이제 신경제지구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산으로 올라가는 거죠. 고원지대로 가게 되고. 근데 이거는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가 벌어지게 되냐면 소수민족들의 삶의 터전이 사실 토지를 빼앗기는 문제인 거고 이게 이제 오늘날의 남부에 이제 여행을 하시다 보면 그 달랏이라든지 뭐 그 달락이라든지 뭐 부엄마투엇이라든지 이런 곳에 가면 이제 이런 그 낑족과 이 소수민족 간의 이 그 갈등. 저 사람들은 왜 오는 거지? 왜 와서 안 가는 거지? 뭐부터 시작해서 뭐 우리의 경제적인 권리는 어떻게 된 것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그 갈등들이 계속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이제 그 이 이후에도 일부 이제 소수민족들이 90년대 초반까지 독립을 위해서 이제 그 조직을 만들어서 또 싸우기도 해요. 이 퓰로라고 알려져 있는 이 그 조직이었는데 이게 특히 베트남의 서부 고원지대에 있는 그 소수민족들이 자신들의 자치권들을 갖겠다. 특히 뭐 종교적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더더욱 그 독립하겠다라고 하는 분리주의 운동도 뭐 벌어지게 됩니다. 뭐 물론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런 일들이 뭐 이렇게 뭐 심각한 갈등으로 만들어지지 않고는 있습니다만 뭐 여전히 어떤 뭐 종교적인 문제, 뭐 의례적인 문제, 혹은 뭐 뭐 교육 등등과 관련된 문제들로 이 소수민족들과 이 주류종족인 낑족 간의 어떤 갈등, 그다음에 또 소수민족들 간의 어떤 다툼 이런 것들이 그 어떤 그 정치적인 긴장을 만들어내는 것도 같습니다. 이렇게 또 역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다르게 보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소수민족들이 어떤 혁명의 주체가 됐던 것 같은데 또 마지막은 그닥 좋은 것 같지 않고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지금 베트남은 소수민족들을 그럼 교육이나 이런 정책들은 어떻게 잘 하고 있는 걸까요, 선생님? 베트남 정부는 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모든 국가가 그렇듯이. 모든 정부가 최선을 다하죠. 네. 그리고 뭐 여전히 일부 그 이른바 소수민족 우대 정책들이 남아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소수민족 중에 극소수 종족에 대해서는 교육에 대해서 이제 뭐 무상으로 한다던가. 사실 이게 그 베트남의 사회주의 국가에서 이제 시장 경제로 들어가면서 무상교육 같은 게 막 다 흐트러졌거든요. 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소수민족의 뭐 기숙학교들 뭐 집에서 학교까지 나오는 게 좀 힘들기 때문에 뭐 중등교육 이상에서는 뭐 기숙학교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대학 같은 경우도 특별하게 이제 그 가산점을 준다거나 아니면 그 대학 입시에서 이른바 우리 이제 어퍼머티브 액션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대 정책을 통해서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뭐 정책들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그리고 소수민족어로 그 뭐 방송, 뭐 국영 방송에서 그 국영 채널 하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채널을 통해서 뭐 방송을 한다던가 하는 16개를 계속 돌리나요? 근데 또 이제 그런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16개 종족은 정치적으로는 생색은 낼 수는 있지만 또 실제적으로 힘을 갖는 거는 소수민족 중에 다수 종족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방송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뭐 채널을 사용해야 되는 것도 있고 뭐 그러니까 또 이제 그런 종족들 중심으로 이제 또 뭐 그런 문화 정책들은 또 펼쳐지게 되는 것도 같습니다. 네, 뭐 지금 소수민족들의 정책은 어쨌건
만족스럽진 않지만 정부는 뭐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데 그에 따라서 그럼 이들의 삶도 지금 괜찮게 풍요롭게 진행되고 살고 있는지 어떻게 보세요? 풍요롭게 산다라는 건 이제 제가 뭐 어떻게 그렇죠. 평가하기는 좀 힘들 것 맞아요. 같고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소수민족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들을 얼마나 이제 보장해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조금은 이제 그 물음표가 있는 거는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이제 그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혹은 뭐 당 간부라든지 이런 데서 절대적으로 소수민족의 발언권을 갖기는 좀 힘든 구조, 정치 그쵸. 구조라는 거죠. 사실 그게 좀 중요하잖아요, 선생님.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 소수자들에 대한 실제로 인구학적인 소수자들에 대한 어떤 배려라고 하는 건 뭐 꼭 이런 사회주의 국가뿐만 아니라 오늘 뭐 민주주의 국가도 여전한 문제입니다만 이런 정책이 사실 또 사회주의 같은 경우는 어떤 공리적인 어떤 공공의 이익이라고는 다수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또 강박증도 또 있기 때문에 소수의 사람들의 희생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그 배려하기 또 어려운 또 뭐 이런 문제들도 또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뭐 무엇보다도 저는 이제 요즘에 이제 이 코로나 상황에서 이 소수민족들의 삶은 거의 보이지가 않았기 때문에 네. 이런 어떤 이 상황에 놓여 있었던 소수민족의 상태들이 상당히 이제 걱정스럽고 우려스럽기도 하는 뭐 그런 느낌입니다. 네. 맞아요. 저는 약간 그런 걱정이 되긴 할 것 같아요. 코로나 특히나 더욱더. 그래서 네. 오늘 그 베트남 소수민족의 삶하고 정책을 통해서 이제 역사를 또 짚어주시니까 더 베트남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홍수 선생님 어떠셨어요? 오늘 이 역사를 이렇게 들어본 거에는 괜찮으셨나요? 예, 뭐 어땠냐고기보다도 그 소수종족 지금 아까 말씀드린 북부와 남부의 차이라든가 그리고 또 그 이전에 그 사람들이 가졌던 정체성의 개념 이런 것도 사실은 이 통일 과정 그 이후에 또 새로 만들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나라를 생각할 때 가졌던 그 한나라 뭐 이런 경우들 그 안에 굉장히 다양성들이 녹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 그 상당히 좀 비극적인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소수민족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네. 그래서 약간 그 전쟁도 저도 요번에 준비하면서 중국하고 베트남 전쟁도 저도 좀 새롭게 알았고 그다음에 또 그 캄보디아랑 한 전쟁도 왜 굳이 이렇게 전쟁을 했을까 힘들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요. 어쨌건 이 소수민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새롭게 전달해 주셔서 선생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놀 땐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 땐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놀 땐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 땐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당신이 우리의 든든한 배후 0% 0% 0% 0% 우리가 받는 정부 지원 0% 시위꾼 아냐 시민의 파수꾼 유엔이 인정하는 시민단체 파트너 행동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권력 감시기구 참여연대 놀 땐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 땐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놀 땐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 땐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네, 오늘 아시아 TMI 1편을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요. 네, 다음 2편에서는 이제 오늘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전쟁 이야기를 좀 다른 시각으로 좀 바라보는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2편도 꼭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두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시아 TMI 베트남 편 첫 번째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